입니다. 자, 1, 2번을 보시면, 자, 이번에는 지금 교지에, 학교 잡지에다가 실을 글쓰기를 위한 면담을 지금 진행을 했나 봐요. 자, 그래서 이 한국고의 그 편집부 기자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서는 지금 어디에? 햇살 도서관 사서인 것 같아요. 자, 학생이 지금 미리 전화를 드리고 왔나 본데, 자, 햇살 도서관을 저희 학교 교지에 소개하는 글을 쓰려 하는데요. 자, 그래서 자, 뒷부분에서 자, 지금 학생이 뭐라고 했냐? SNS에 보니까 자, 햇살 도서관은 지금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 이렇게 써 있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햇살 도서관을 되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아마 책 편지 서비스일 것 때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바로 우리가 다루는 이 책 편지 서비스가 뭔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이 학생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자, 먼저 학생은 책편지 서비스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물어봤는데, 사서는 그 신청 방법을 물어보는 건지, 여기도 구체적으로. 자, 그랬더니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서비스 진행 과정도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해달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먼저 사서가 이제 편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네요. 자, 신청서 먼저 작성하고, 그런 사서들이 그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선정한 다음에 다음날 이것을 선정한 이유를 적은 편지와 함께 책을 신청자에게 드리는 자, 이런 방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나 봐요. 자, 일종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네요. 괜찮네요, 이런 거. 도서관에서 이런 거 운영을 하게 되면 자, 비용 많이 들겠죠? 학생마다 지금 다 성향이 다를 테니까 이거 요청하는 사람들이 자, 비단락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지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학생이 이 서비스를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그랬더니 자, 지금 그 인력이 적은가 봐요. 자, 여기서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책을 고르고 편지를 쓰는 게 되게 힘든데요. 자, 하지만 이 서비스를 즐겁게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보면서 뭘 느낀다? 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는 자, 선생님에게 지금 도서관이란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네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문제 1번에서 A와 B에 대한 이해가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A에서는 학생이 지금 책편지 서비스에 대해 물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히 뭘 물어보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던졌죠. 자, 그리고 두 번째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을 듣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자, 이 면담을 지금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에 지금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 자, 이거 좀 찾는 것 같아요. 글쓰기 방법이 적절치 않은 거니까. 자, 각각 지금 여기 소재, 자, 하나 선택지별로 1번, 2번, 그 다음에 위에 3번, 4번. 자, 각각 하나하나씩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 이게 작성이 됐는데, 자, 문제는 여기 있는, 자, 어떤 부분이, 4번이 아니네. 자, 여기서 지금 일단 면담에서 알게 된 책편지 서비스 신청 방법을 제시해서 이 책편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아까 분명히 우리가 면담에는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가 없어? 그냥 맞춤형 서비스란 말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거 여긴 언급된 게 없잖아요, 지금. 그쵸? 아까 그 면담에는 있었던 내용이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서 빼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에 갑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에 해당하는 예가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저번에 우리 문법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부용어미. 자, 이게 뭐냐? 자, 부사어는 뒤에 있는 뭘 꾸며주고요. 자, 용언을 꾸며주고 용언의 어간 뒤에는 뭐가 결합한다? 이렇게 어미가 결합한다고 있어요. 아까 우리 어디에서 앞에서도 한번 했었죠?
어간 뒤에 붙어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어미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용언의 어간 뒤에는 자, 어미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용언은 형용사, 동사.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요? 자, 용언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지금 밑에 예문을 보시면 제인은 봉사활동에 아무도 모르게 참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가로친 아무도 모르게가 뭘 꾸며줘요? 뒤에는 참여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자, 부사가 되는 거죠. 자, 부사인데, 자, 부사에서 부사어는 맞는데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돼 있어. 아무도 모른다 할 때, 자, 아무가 모른다 할 때, 아무가는 뭐가 되는 거야? 주어. 그 다음에 모르다는 서술어가 되는 거니까 이때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부사어 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자, 이 문장은 지금 주어 서술어가 그럼 몇 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2번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빨간색의 제의는 참여한다라는 주어 서술어가 있고 또 여기 아무가 모른다라는 주어 서술어가 또 한 번 있단 말이야. 이때 자, 빨간색 주어와 서술어 입장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이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자, 거꾸로 이 부사절의 입장에서는 뭐가 안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설명해 놓은 게 그 밑에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는 단어가 아니라 주어인 뭐에다가 여기서 아무도와 그 다음에 자 모르다라는 서술어 자 여기 이렇게 요거 2개로 이루어진 문장이래요. 그래서 이 문장은 제인은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 참여한다를 수식해서 어떻게라는 의미를 더해주면서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걸 우리는 부사절. 자 그걸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으라고 했죠. 용언을 꾸며주면 부사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용언을 꾸며주는 걸 아래에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선택지 2번에 보시면, 자, 차가웠던 적 어떻게 차가웠다고요?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거니까. 자, 이가 시리다도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성립을 하는 절이면서, 어떻게 해요? 차가웠다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절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시면, 자, 선택지 1번은 이 일은 하다 여기 나올 때 기를 붙여서요. 이걸 우리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얘도 주어 서술어의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자, 이 일은 주어, 그 다음 하다라는 서술어가 있는 건 맞는데, 자, 문제는 이것도 뭐가? 이것도 여기 때 기라는, 자, 이게 명사형 어미를 지금 만드는 기가 붙었어요. 자, 이것은 명사절. 그 다음에 자, 은기가 한 말을 이렇게 꿈을 꼭 이루겠다고 은기의 말을 인용을 했죠. 이걸 우리가 인용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승희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할 때, 자, 이것이 꾸며주는 말이 뭐야? 마음이 따뜻하니, 자, 뒤에 있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것이 뒤에 있는 사람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네요. 자, 이거 사실이라는 체언을 꾸며주죠. 자, 이러한 절들을 우리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정리해놓고 갈게요, 오늘. 용언을 꾸며주면 부사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체언을 꾸며주면,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을 꾸며주면 관형절이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구분을 해놓으세요. 답은 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세국어 문법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자, 이걸 지금 틀리신 것 같은데, 자, 훈민정음의 자음을 만드는 제자 원리입니다. 자음의 글자를 만든 원리가 되는데, 자, 훈민정음에서는 처음에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기본자 5글자가 있네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까지. 획순이 가장 단순할 거예요. 자, 이 5개의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해서 소리가 더 세거나 이런 글자를 만들게 되는데, 자, 바로 가액자, 이 키읔, 디귿, 티읕과 같은 것들이 결국 다 뭐가 되는 거야? 가액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자, 이 꼭지가 있는 이응이에요. 이거 이렇게 꼭지가 붙은 예디응이라고 합니다. 이거. 자, 위에 있는 이응과 달라요. 위에 있는 이응은 꼭지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꼭지가 붙은 예디응, 리을, 그 다음에 세모를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어 우리가?
자, 이거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반치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예디음, 리을, 반치음, 뭐 리을 반설음이라고도 하는데, 자, 요 글자들은 각각 기억, 니은, 시옷과 소리나는 위치는 같지만 가액의 방법에 따라 만든 글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획을 더해서 소리의 세계를 표기한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글자를 우리가 형태가 다르다 그래서 이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거 표로 정리를 해놨네요. 자, 기본자는 획순이 가장 단순한 글자로 해서, 자, 이것은 혀와, 그 다음에 우리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서 기본자를 만들었고요. 자, 거기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함으로써 결국 뭘 만들었어? 가액자를 만들었습니다. 총 몇 개? 9개가 되나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획을 더하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소리의 세기나 이런 건 달라지지 않는 소리, 이체자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래서 3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답은 몇 번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3번이죠. 이체자 반치음은 기본자 시옷을 가액해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체자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답 몇 번 써놨어요? 자음의 기본자는 모두 모양을 본뜨는 방식을 사용했대요. 어디 있나? 여기 있네. 발음기관의 모양을 어떻게 했다고 했으니까. 상형했다는 말이 모양을 본떴다는 뜻이니까. 자,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5번, 6번에 갑니다. 자, 아무리 튤립이 귀하다 한들 알뿌리 하나의 값이 요즘 돈으로 45만원 정도의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을 건지, 또 메추리알이 계란 한 판값, 한 꾸러미의 값만큼 될 건지. 자, 물음을 던졌는데,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적이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1636년에 네덜란드의 경우 튤립 알뿌리가 상당히 비쌌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50년대 말에 자, 메추리알 값이 결국 계란 한 판 값 정도로 상당히 비싼다는 적이 있었답니다. 자, 밑에 어떤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자,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의 힘에 의해 결정이 된답니다. 이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기초로 해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게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한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지금 사과 한 상자가 있는데 이게 한 상자에 지금 이쪽 가게에서 10,000원을 해요. 근데 저쪽 가게에 가면 5,000원을 준대요. 똑같은 품질인데. 그러면 어디가 사겠어요? 10,000원짜리 사겠어요? 5,000원에가 사겠어요? 5,000원. 그러면 내가 그 정보를 몰랐다면 나는 분명히 여기서 사과 한 상자는 10,000원인가 보다 하고 샀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더 싼 데가 있었어요. 그럼 나는 그 정보를 알기 때문에 더 싸게 구입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과 한 상자를 10,000원에 파는 이 상인은 계속 10,000원을 받을까요? 안 되겠죠?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 안 팔리니까. 자, 그렇게 됨으로써 자, 여기는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또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해서 적정한 가격을 매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똑같은 정보를 함께 갖고 있으며 이 정보가 아주 틀린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는 이 튤립이나 메추리알의 가격이 적정하게 가격이 만들어져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고 또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보를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대요. 자,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에 거래에 참여하는 목적이나 재산 등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사과를 내가 지금 먹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자, 그럼 목적이 아니면 내가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되파는 목적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똑같은 만 원이 한 상자를 판다고 할지라도 사과를 내가 지금 돈이 딱 만 원밖에 없는 사람과 내가 지금 한 8천 원이나 9천 원밖에 없는 사람인 경우에 그 사과를 만 원에 살 가능성이 있거나 없는 경우가 따로 결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어떤 상품의 가격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수준까지 일시적으로 뛰어오르는 현상이 있어요. 그 보통 우리가 사과 한 상자에 만 원 하면 적정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게 갑자기 10만 원이래요. 야, 이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대요. 자, 이런 현상은 특히 투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경우에 자주 목격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거품, 자, 버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서울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거래를 제한했더니 갑자기 이쪽 인천이나 다른 그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꽝충 뛰어 올랐어요. 자, 이런 것도 버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버블은 언젠가 거품은 터져버리겠죠?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누가 손해보냐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품이란 것은 어떤 상품, 특히 자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격히 한꺼번에 갑자기 상승합니다. 자, 이와 같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난 이유는 애초에 생긴 가격 상승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의 기대로 이어져 투기 바람이 형성돼. 투자가 아니라 투기야. 일시적으로 이것을 샀다가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바로 팔아버림으로써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투기예요, 투기. 자, 이런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라 그것을 미리 사둔 사람이 재미를 보았다는 소문이 돌면 다른 사람도 나도 살려고 달려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가격은 천정부지로 아주 급속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 같은 거품이 무한정 커질 수는 없고, 자, 어느 정도 언젠가는 분명히 터져 정상적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거품이 터지는 충격으로 인해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왔어. 원래 한 3억이면 되는데 막 4억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5억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올라갈 거야. 10억까지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빚을 내 가지고 만약에 5억에 샀어요. 웬걸 10억으로 안 올라가고 이게 갑자기 3억으로 다시 원래대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갑자기 앉아서 2억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그 대출받은 그것도 갚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심각한 위기가 되겠죠. 자, 아래로 내려가서 문제 풉니다. 자, 5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의 목적이나 재산에 큰 차이가 없으면 거품이 일어날 수 있다? 아까 뭐라고 했어? 거품이 일어난 이유는 사람의 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적과 그 다음에 재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바로 뭐야? 이게 거품이라고 했죠? 이것 때문에 거품이 생겨난다고 했으니까 없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니까. 여기 잘못됐네요. 자, 오답 몇 번? 거품이 터지면 경제에 심각한 위기 초래. 이거 맨 마지막까지 안 읽어서 틀리는 거잖아. 맨 마지막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6번 기억의 사례가 적절한 거니까 이건 그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투기 부분 찾으라는 거죠. 버블 일어나는 현상. 자, 1990년에 일본에 땅을 사면 돈 번다는 소문. 자, 이게 도니까 너도 나도 땅을 샀어요. 자, 그것이 갑자기 땅값이 막 치솟았어요. 자, 그런데 일정한 수준 도달했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7, 9번에 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학생이 좀 등교를 하는데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지금 뭐라고 계세요? 횡단보도 건너는데 도와달래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내가 지각을 해서 벌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재유야, 넌 어떻게 해, 그럼? 응? 지각하면 벌점 맞는 괜찮겠어요? 착한 학생이네요. 자, 그래서 A는 할머니를 도와야 할까 아니면 학교에 가야 할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냐? 이런 걸 도덕적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개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자, 이때 두 가지 관점이 하나는 뭐가 있고요? 자, 의무론적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목적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먼저 의무론적 관점의 입장에서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도덕 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 자, 그래서 도덕적 판단을 할 때 도덕 법칙을 따라야 된다. 이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무론적인 법칙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 이것을 의무로 보았으며, 자,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에 주목을 합니다.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왔던 나쁜 결과가 나왔던 상관이 없어. 단지 내가 중요한 것은 그 법칙을 따르느냐 이거야. 당연하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도와준 거니까 그걸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밑에 도덕 법칙은 언제나 타당하고 보편적인 것이기에 왜라는 질문을 성립하죠. 왜?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본단 말이죠.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도덕 법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무론적 관점을 법칙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의문론의 관점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 둘 다 옳은 도덕적 법칙이 충돌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의문론적 관점에 따르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되네요. 왜? 둘 다 옳은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1번 철로 3명, 그 다음에 2번 철로에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자, 기차가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데 기관차가 이때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 경우는 둘 다 당연하게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 기관사의 의무잖아요. 근데 지금 둘 다 양쪽에 선로에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원래 둘 다 살리는 거잖아. 슈퍼맨이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둘 다 살릴 수 없으니까 이걸 때 한 개 가지고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자, 한편 목적론적 관점입니다. 자, 이 경우는 뭘 보는 거냐? 결과를 보는 거야. 최선의 결과. 행복이나 쾌락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봤는데요. 자, 이 관점은 오로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며 경험을 통해 도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따라서 바로 내려갑니다.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미래에 있을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 입장이다. 그래서 이것을 결과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뭐가 있대요? 마찬가지 한계점이 있죠. 무슨 한계점이냐? 똑같은 결과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1번 철로를 선택하게 된다면 자, 나머지 다른 철로에 있던 가족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결국 사고로 자기 가족이 사망을 했으니까 기관사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반대로 선택을 했어도 반대쪽 유가족들은 우리 가족을 살렸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둘 다 결과는 한쪽의 저기를 살렸다는 것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결국 그 상황에서 답은 다르니까 자, 예외를 허용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 한계점이네요. 자, 그럼 문제 여기에서 7번 문제인데요. 윗글에 대한 쓰기 전개 방식이 적절한 거라고 했으니까 자, 중심 대상은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 도덕적 판단의 개념을 먼저 밝혔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목적론과 뭐로서는 나눠가지고 의무도로 나눠갖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자, 현재 오답 4번에 서로 다른 관점을 절충이란 말은 자, 뭐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A쪽도 받아들이고 B쪽도 다 받아들여서 중간에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절충이라고 해요. 이건 절충안이 없어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목적론적 관점으로 정리할 때 적절치 않은 거. 자, 여기서 목적론적 관점은 행위 자체를 보는 것은 아니죠. 이걸 보는 건 의무론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바로. 자, 그리고 자, 9번에서는 자, 의무론과 목적론에서 A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적절치 않은 건데 자, 아까 의무론에서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 안 던진다? 안 던진다고 했어요, 이건.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볼까요? 자, 10번, 12번인데 자, 여기선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이제 해방 전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동문은 지금 빚을 갖고도 돈을 더 구입할 수 있다는 속셈, 계획으로 자, 일본인 길천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돈을 팔았어요. 자, 하지만 길천으로 인해 땅값이 비싸지는 바람에 론을 더 구입하려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땅값이 올랐어. 근데 자기가 지금 빚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땅을 팔아서 비싼 땅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남는 돈으로 다른 싼 땅을 살 생각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여기는 한덕문이가 땅을 팔 그 당시에 다른 땅값도 다 올라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빚만 갚고 남는 돈이 하나도 없게 돼버렸어요. 자, 이리하여 한덕문은 논 7마지기로 겨우 빚 10냥을 갚고서는 손 싹싹 털어버렸대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자, 한덕문을 책하면서, 자, 꾸짖으면서, 자,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이, 어떡하자고, 농사꾼이 논을 팔아버렸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제 두고 보게나, 뭘 두고 봐? 자, 일본인들이 다 쫓겨가고 나면 그 땅이 도로 자기 땅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쫓겨갈 놈이 논을 사겠나? 그랬더니, 바로 일본인들이 그 땅을 왜 사겠나? 계속 여기 살 생각을 하니까 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희 놈들이 천지운수, 하늘의 운명을 안다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독립이 되는지 얘들이 하늘의 운명을 모르는가? 자, 그러면서 한덕문은 괜히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죠. 분명히 독립이 되면 자, 땅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건이야 가져갈 수 있지만 땅은 못 가져가니까 두고 도망을 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가 그 땅을 다시 도로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계산이? 아니죠. 이 한동문은 이미 땅을 팔았으니까 자기가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일본인하고의 어떤 특수적인 상황이잖아. 일제 강점기의 상황이니까. 그래서 독립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도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결국 한동문이는 이제 송곳꽂을 땅도,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제 주어진 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미 후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괜히 이런 게 싫어가지고 이건 후회하는 걸 들키기가 싫어서 자 뭐라고 하냐 괜히 장담을 탕탕 합니다. 호언 장담을 하는 거야. 자 한덕문은 장차 앞으로 일본인들이 쫓겨 가리라는 것을 확언할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솔직히. 따라서 자신도 없고요. 오직 그는 자, 논을 파는 명예롭지 못함과 어리석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시동 허풍스러운 소리를 합니다. 괜히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사람들은 결국 이런 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해? 누구를? 바로 여기 있는 이 한덕문을 당연히 비웃었겠죠? 자, 그러면서 자, 일부러 자네 논 팔았다면서 자, 그럼 팔았지. 어째서?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 거야. 돈 아쉬워서. 아니, 돈 아쉽다고 논을 팔고 그러나? 이렇게 했더니 아, 나중에 도로 내 논이 될 텐데 뭐. 자, 이렇게 계속 장담을 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자, 그 일본인들이 쫓겨가면 자기 땅이 된다고 하니까 그 일본인들은 언제 쫓겨간다나? 했더니 자, 이거 요 맹치야, 이 바보야, 이 허풍선이야.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상감님을 쫓아내고 저희가 왕노사하는데 쫓겨가겠냐? 자, 이러면서 누구를 한덕문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풍쟁이로 지금 여기서 어떻게 비웃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바로 넘어올게요. 자, 그래도 이제 내 말을 잃을 때가 올 거야. 자, 그러면서 괜히 논 팔고서 할 말 없으니까 아무 할 말이 없으니까 잠자코 가만히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채, 내 논 내가 팔아먹는데 죄될 게 뭐가 있나?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누가 죄라고 하나? 그러면서 자, 이때 일제 강점기 때 결국 어떻게 다 결국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일본인한테 이렇게 땅 판 사람이 지금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누가 논을 판 걸 갖고 나오라는 건가? 십던 장담, 괜히 호환 장담을 하니까 그 큰 소리만 뻥뻥 치니까 그러는 거지. 자, 그것이 진짜 십던 장담인지 한번 두고 보자는 말이야. 그랬더니 이로부터 한덕문은 그 말로 인해서 마을과 인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서 어느 결의인지 그것이 한 속담이 되었대요. 괜히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큰 소리 뻥뻥 칠 때 어떤 속담이 이렇게 생겨났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중략 부분에서 결국 대한 독립이 됐네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
누구도 한동문이도 예상 못했던 대한독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일본인들은 다 쫓겨갔겠죠? 자, 그런데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일본인이 두고 간 땅을 농민들한테 다시 팔겠다고 얘기합니다. 정부에서. 정부가 다 어떻게 한가 그걸 다시 압수를 해서 이것을 결국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팔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이게 당연하게 그냥 독립이 되면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자기한테 안 오니까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 자,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아 그래 일본인들이 모두 내놓고 간 것을 백성들로 돈을 내고 다시 사라고 결정을 했다면서 자 아직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리라 쉽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해방 후에 새로 난 부장이 대답인데 그런 법이 어딨어? 아니 나라가 그렇게 했나 보죠. 그랬더니 자 나라 우리나라 조선 나라요. 그랬더니 나라가 무슨 날라 비틀어질 거야? 자 나라 명색이 그래 내게 뭘 해준 게 있다고 자 이번에 일본인들이 내놓고 간 땅을 왜 지들이 갖다 팔아먹어? 이게 무슨 나라야? 이 사람은 나라는 필요 없어. 국민인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지금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서 자 뒤로 바로 넘어가시면 자, 가만두면 저절로 백성의 것이 될 걸.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는 가지고 그걸 빼서 팔아먹어. 그따위 행위, 그런 짓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자, 한생원은 그 논이란 맷갓. 자, 이 산가에 산에 있는 이것이라 길천이한테 돈을 받고 파셨으니까 임자로 말한다면 그 땅 주인으로 말한다면 길천이지 한생원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부장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 암만 팔아먹었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쫓겨갔으니까 저도 내 것이지. 자 그래서 자 무슨 나라가 뺏을 의도로 달려드냔 말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부장하고 지금 한생원은 서로 말이 안 통하죠.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특히 이 한생원이 둘러대기는 잘들 하네. 공동묘지 감옥에나 핑계 없는 무덤이 있던가. 자 병신년 1896년에 바로 이때 한생원이가 땅을 또 뺏겼어요. 군수인 김가한테. 이때 논 12마지기 뺏길 때도 요리조리 핑계를 대갖고 빼앗아갔단 말이에요. 좌우간 아직 그렇게 지레 걱정할 것은 아니라 기다리고 있노라면 나라에서 다 억울하지 않게 처리를 하겠죠. 자 이렇네. 난 오늘부터 다시 나라 없는 백성으로 가겠대요. 지금. 자 그러면서 자 한장 넘기시면 자, 나라면 뭐 백성들한테 지금 믿고 나라의 마음을 붙이고 살지. 아, 그래, 백성들의 이렇게 땅까지 차지해서 팔아먹는 게 무슨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혼자 말로 하네요. 독립됐다고 했을 때 내가 만세 안 부르길 잘했지. 이거. 자, 이 사람에게는 나라는 없어요. 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내용이 없고요. 자, 문제 11번에서는 10번인가요? 자, 적절한 걸 찾으라 치니까 자,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나라는 인물이 지금 안 나와요. 그렇다면 밖에 있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 바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 문제는 서술자를 먼저 확인해야 돼. 나라는 인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없다면 밖에 있는 서술자 이렇게 봐야 돼. 자, 11번에서는 지금 일제 토지 정책을 이렇게 많은 농민들이 지금 땅을 잃고 소장농을 전락했는데 자, 해방이 된 다음에 토지의 소유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되었대요. 자, 바로 여기에서 이 작가의 문제의식이 지금 출발을 하게 되는데 자, 작가는 정부의 토지 정책 자체도 비판을 해요. 왜? 농민들이 가급적이면 어떻게 다시 본인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걸 무조건 그냥 돈을 들고 사라고 하니까 이것도 비판이 대상이고 자, 또 한 가지 독립의 역사적 의미는 지금 외면하면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 한생원 같은 사람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도 한생원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 적절한 거니까 답은 여기 5번이겠죠? 자, 바로 한생원 같은 인물은 결국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인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12번 틀린 학생이 있네요.
자, 기억은 한동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에서 반영된 내용을 추측한다면 결국 어떤 내용? 괜히 큰 소리나 뻥뻥 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할 때 쓰는 말이니까. 답은 여기 4번에 어떤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성공을 자신하는 사람을 비꼬는 속담, 이게 유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칩니다.